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회계사 재무회계 맡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잠시 제가 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2023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재무회계에 대한 간단한 일단 총평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이 지난주 토요일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총평부터 먼저 찍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IFRS가 도입된 다음에 14년간 2차 시험이 있었는데 난이도가 최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올해 부분 합격생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이제 2차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난이도가 하인 문제랑 중인 문제랑 이제 상인 문제가 있는데, 요 상인 문제가 지역적으로 출제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차 기출문제집이나 2차 연습서에 있는 곳에 있지 않은 문제, 신규 유형의 문제, 물론 이론은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출제는 되죠. 근데 우리가 150점 만점에 출제됐을 때 항상 이 상인 문제가 안 나왔던 경우는 없어요. 근데 보통 15점이 나오고요. 요 하이나 중인 문제가 135점이 이렇게 출제된다면 이쪽에서 어느 정도 맞아갖고 90점 이상 맞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 한 3, 4년간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라서 부분 합격 인원이 보통 응시 인원의 50% 정도 만든다면 50% 이상이 재무회계는 항상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출제 경향은 이 상인 문제가, 그러니까 신규 이론은 알고 있는데 신규로 나오거나 아예 지역적인 부분이 35점에서 40점 정도 출제된 것 같아요. 물론 물음별로 제가 어떻게 채점할지 전체의 점수는 나오지만 물음별 배점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이 정도로 생각했으면 이게 110점에서 115점 정도니까 여기서 90점을 맞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부분 합격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들이잖아요. 하이나 중인 문제도 기존의 기출 문제를 요 135점은 거의 비슷하게 숫자만 바꾸거나 약간 수정해서 문제를 냈었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좀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도 많았어요. 따라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이제 분명히 동차를 재무회계 할 학생들도 제가 이제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13문제 중에서 11번 푸니까 종땡 쳤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약술형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많이 못 풀었다는 문제들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채점은 이제 후하게 할 때도 있고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부분 합격 인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까지 1, 2차 보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쉴 때는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금 달라진 게 이제 약술형 문제가 항상 한 30점 정도 나오다가 작년에 한 5점 정도로 출제되다가 약술형 문제의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교수님이 좀 채점하는데 아마 이 약술형 문제를 많이 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주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유형 문제를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농림어업 문제가 나왔는데 농림어업 문제도 기존 출제 경향과 좀 다르게 출제가 돼서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림어업과 관련된 정보보조금 제 책에는 있는데 아마 저도 이제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좀 지역적인 부분이라서 농림어업의 정부보조금 문제가 좀 신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당이익에서 1차 시험 때 이제 말 문제는 가르치죠. 뭐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랑 주식 결제를 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으면 뭐 희석 효과가 더 크거나 아니면 주식 결제형으로 생각하고 이제 주당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주당이익에서 최초로 출제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문제도요. 일부 제거 문제가 있잖아요. 원금과 이자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처분한 거, 그러니까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중에서 조금 사업 모형과 계약상 형으로 특성을 가지고 AC 금융자산인지 FVPL인지 FVOCI인지 판단하는 문제, 이것도 제 보론책에
그 예제에 있긴 한데 1, 2차에 한 번도 출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 안 하고 그냥 읽어보라고만 하고 밑줄만 쳐주고 들어가서 이것도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규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결합 문제도 물음 1, 2, 3 중에서 물음 1만 여러분들이 풀만 하고 물음 2는 변제나 보상금 지급액과 관련된 거는 이전 대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완전 지엽적인 내용인데 그거 모르면 그것도 이제 점수를 조금 그러니까 많이 다운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의 현금흐름 위험회피 나왔는데 위험회피의 재조정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여태까지 기출되지 않았던 처음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자산으로 대체하고 재불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술형 문제도 저는 약술형 문제를 그 기본 강의부터 시험에 나올 것들을 다 체크해 주거든요.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 안 한 부분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돼서 전체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시간이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출제 비중인데요. 원래 이제 출제 비중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중급 회계와 이제 고급 회계가 있는데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의 출제 비중이 이제 100점, 50점이었는데 조금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99점과 51점으로 고급 회계가 1점 더 추가됐고 그냥 100점과 50점인데 올해만 이렇게 점수 맞추다 보니까 요구사항별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거의 기존 내용과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시험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신규 유형 문제랑 지엽적인 문제를 동차생이 다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차생은 어쩔 수 없어요.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지엽적인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하고 약술형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쓰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회계학적인 지적 능력으로 그런 문제들을 그냥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해생 입장에서 뭐 재무회계가 한두 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연습서를 계속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것도 중요한데 뭐 제 책 포인트 책이나 아니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 조금 이제 이론에 예를 들면 뭐 주당이익 문제도 사실은 제 보론에 있는 밑줄 쳐준 내용을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감가상각 문제도 오랜만에 감가상각 문제가 뜨긴 떴는데 부품별로 중요할 때는 부품별로 감가상각하라는 내용 그 내용도 1차 시험 때 많이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계산 문제 이론적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조금 유해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의 내용도 조금 시간 될 때마다 조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계사 2차 시험은 항상 마찬가지인데 이제 분리되기 전인데 고급 회계 실력이 2차를 합격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연결 문제 18점짜리가 출제됐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보통 2년짜리 냈는데 3년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와 자기취득도 물어봤으니까 내용이 많긴 한데 풀만한 문제긴 하잖아요.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도 현물 출자 있는 문제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합병에서 2문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위험회피 재조정 제외하면 이건 4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고급 회계 실력이 2차를 합격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동차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순서대로 풀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풀면 안 되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먼저 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나중에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먼저 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순서대로 푼 학생들은 다 못 풀었더라고. 그리고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만 골라 푼 학생들은 그나마 약술형 문제 뒤에 있는 것들 계산 문제를 못 풀더라도 조금이라도 다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지 않고요. 일단 문제별로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 1번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농림어원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농림어원 문제는 뭐 풀고 나면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곧 해드릴 텐데 주말에 나와서 해설 강의를 해드리면 이 문제가 풀만한 문제이긴 한데 난이도는 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풀기에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농림어업의 정부보조금 문제가 이제 좀 지엽적인 문제예요. 제 책에는 있는데 제가 풀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뭐 제가 가르쳐준 학생들은 풀긴 풀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농림어업 문제가 1번부터 조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유형자산 문제가 이제 간만에 풀만한 문제가 나왔다.
예, 그래서 이거 감가상각하고 이제 정부보조금 문제하고 이제 복구원가 문제였는데 풀만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난이도가 중이긴 한데 좀 약간 상위인 이유가 뭐 부품별로 감가상각하는 내용도 좀 모르면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도 이거는 점수를 70% 이상은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인세 회계 문제였는데 사실 이 법인세 회계 문제는요. 일반적인 출제 경향으로 보면은 이게 난이도가 좀 상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가 너무 어렸어, 올해가. 그래서 저는 그냥 중2라고 썼어요. 근데 이 문제도 전환사채와 FVOCI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법인세 회계 여태까지 기출문제 중에서는 조금 높은 편인데, 뭐 이거는 그래도 제 책에 두 문제씩 제가 풀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풀만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자본과 종업원 급여 문제였는데, 요 문제도 내용이 중이긴 한데요. 요 문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요 문제도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평소 문제는 자본이 11점 나오고, 만약에 종업원 급여가 나오면 종업원 급여가 10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점수는 배점이 14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쵸? 난이도가 중이긴 한데, 그래도 요거 세 개는 그나마 풀만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문제가 주당이익 문제였는데, 이 주당이익 문제는 요구사항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주식 결제하는 부분과 현금 결제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요는 지엽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가 좀 상이었고요. 그렇다고 이제 빵점이 나오는 건 아니고 부분 점수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냈으니까. 근데 약술형 문제도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오류수정 문제인데, 이 문제도 오류수정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상인데 그나마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것도 중인 문제죠. 근데 이 문제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평소 문제는 한 10점으로 판매형 리스 문제 한 번 내고 판매형 리스 한 번 문제 내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한 번만 푸는 건데, 이거는 판매형 리스에 회사가 잘못한 회계 처리, 정확한 회계 처리, 그리고 그 자산이나 뭐 수익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회계 처리해서 풀면 이게 4번을 해야 되잖아요. 자산 부채를 구하더라도 4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요 금융자산의 제거인데, 간만에 이제 계속 손상과 재분류를 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좀 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음의 할인 나왔는데, 어음의 할인도 조금 결산일이 기존의 기출 문제랑 좀 다르게 나왔고, 지속적 관여자산도 이제 풀만은 했는데 자료 읽을 때 조금 힘들었을 거고, 일부 제거 문제와 계약상 현금 특성 약술용 문제가 이제 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돼서 이것도 난이도가 상이고, 그래서 점수를 뭐 한 40%에서 50%밖에 여러분들이 획득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가 현금 흐름표 문제인데, 현금 흐름표도 자료가 좀 복잡했죠. 그래서 평소 문제보다 이게 난이도는 그러니까 풀만한 문제죠. 뭔가 지엽적인 건 있었던 건 아닌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급회계 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조금 이제 어려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회계를 보면, 고급회계는 제가 전단원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연결이 나왔는데, 연결이 보통 2개년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추가 자료를 주는데 이게 3개년치가 있고요, 기본 문제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취득과 또 유상증자일 때 이제 문제를 냈기 때문에 18점 치고는 이것도 난이도가 중이긴 한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평소 문제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되는 걸 좀 병행해서 냈긴 냈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10번 지분법 문제인데 이것도 현물 출자 있는 거 제가 2문제나 풀어줬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현물 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투자차의 상각이나 내부 거래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는데 그나마 풀만한 문제였다. 이것도 시간은 좀 걸린다. 그리고 11번 문제가 이제 합병이었죠. 사업결합. 그래서 이게 이전 대가에서 제외하는 부분 2가지 변제하고 이제 보상금 지급 모르시면 물음 2개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 좀 지엽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전체 점수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획득하고 아마 동차생들은 거의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가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이었는데, 이제 파생상품에서 위험회피의 재조정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점수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도 약간 지엽적인 문제였다. 전체가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13번은 외화사채
환산이었죠. 근데 외화사채인데 투자 외화사채였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기출된 문제였고 기능통화의 정의도 기출된 문제였고 제가 외우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가 이제 요번 시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난이도 상인 부분, 처음 나오는 부분에 점수를 계산해 봤더니 35점에서 40점. 그리고 이 110점에서 115점도 기존의 문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채점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총평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지금 다른 강의들을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도 만들고 그러느라고 좀 시간이 바빠가지고 어쨌든 해답지를 지금 거의 다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다 하는 대로 제가 문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